그래서 아까 거기에 연장입니다만은 동제사 설립하고 박달학원, 여기 이제 박달학원이 또 중요합니다. 이 박달학원은 뭐냐면 신규익 선생이 상해에다 박달학원을 만들어서, 박달학원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당시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려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나가려면은 일본으로 가지 않으면은 대개 상해로 와야, 그때 당시 뭐 비행기가 없으니까는 저 배를 타고 유럽이나 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모이는 데가 상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해까지 와서 유학 가겠다고 막 떠들어요. 신규 선생 보니까는 아무 준비도 없이, 아니 최소한 언어, 영어는 좀 하고 해야지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달 학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해외 유학 가는 학생들을 영어도 가르치고, 또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가려는데 뭘 하냐, 앞으로 독립운동을 할 거면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중국의 무관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각지 있는 무관학교, 운남광무당이라든지 우리 얘기하는 뭐 황포공관학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무관학교를 다 보내게 되는 거죠. 아까 신규기 선생님이 그걸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된 게 뭐예요? 누구하고 가깝다? 중국의 혁명가들과 가깝기 때문에 그 혁명가들이 전부 나가서 무관학교들 다 교장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통해 가지고 무관학교 학생들을 각지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달 학원을 통해 가지고 유학생들을 키우고 이 사람들을 훈련하고 또 각지의 무관학교 학생으로 파견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독립운동 무장투쟁의 중추들이 나중에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철기 이범석 장군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통해 가지고 운남 광무당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신한혁명당이라든가 대동단결선언 신앙,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똑같은 저거고요. 상해 망명, 뭐 이게 상해에서 이제 망명해 찍은 건데, 신치호 선생, 신서구 선생, 신규 선생, 이 사진을 주로 이제 찍은 것이 뭐냐면 이 세 분이 다 고령신 씨예요. 그 고령신 씨들끼리 이제 아마 모여가지고 당대 신치호 선생도 당대 최고의 그 천재였고 뭐 다 기라성 같은 고령신 씨들 중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상해 어떤 사진관에서 찍은 걸로 이제 돼 있는데, 신규익 선생이 그 쓴 글들 중에서 한국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국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통언, 자기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나라를 망하면서 이걸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하는 장장 긴 그런 소회를 한 글인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국혼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저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가슴 절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망하고 어떻게 다시 나라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신규 선생이 구구절절하게 이제 써놓은 그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한 것 같이 마음이 죽어버린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는 것이나 우리가 망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령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비록 지도가 그 빛깔을 달리하고 역사가 그 칭호를 바꾸어 우리 대안이 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스스로 하나의 대안이 있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은 곧 대안의 혼인 것이다. 아까 처음에 소도 얘기했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나라를 망했지만은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대종교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국망 존혼, 혼을 다 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혼이라는 글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서고 이동영 선생인데요. 서고 이동영 선생 이름은 좀 들어보셨나요? 네, 서고 이동영 선생은 사실은 임시정부의 주축입니다.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은 김구 선생으로 알고 있는데, 뭐 물론 김구 선생이 이제 주석도 되고 나중에까지 하지만 그 주석을 뒤에서 세우고 뒷바라지하고 세워주는 그 멘토, 김구에 대한 최고의 멘토가 바로 이동영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동영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김구는 이동영 선생이 키웠다 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옛날에 백범기념관을 처음 만들고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일반 공개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갔다가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백범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전부 다 백범에 대한 얘기, 백범의 동상만, 물론 백범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겠지만은 온통 백범만 했지 백범이 혼자 독립운동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백범의 동지들도 없고 백범의 선생들도 없어요. 나중에 둘러보니까 한쪽 구석에 이동영 선생 사진이 손바닥만 한 사진만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번 난리를 좀 쳤죠. 아니, 백범 기념관에 백범을 두는 건 좋은데 백범만 독립운동을 했느냐. 그러고 잘 생각해봐라. 이게는 백범을 욕하는 일이다. 백범은 많은 동지들, 선후배 같이 독립운동 한 거고 이런 게 최소한 백범의 스승이었던 선생이었던 이동영 선생은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좀 해놨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거는 백범 선생을 오히려 욕먹이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한참 난리를 쳤더니 주변에서 말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아까 영웅주의 역사관이라고 했죠. 우리는 무슨 기념관을 만들 때 그 사람과 그 사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혼자만 김좌진 기념관은 김좌진만 돼 있어요. 김좌진의 동지들은 없어. 세상에 그런 것이 무슨 기념관이 되겠습니까? 다행히 하나가 조금 좀 덜한 게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가면은 이회영 선생하고 같이 활동했던 아나키스트를 같이 쫙 전시해놨어요. 사진을 같이. 그걸 최소한 그렇게라도 좀 해야지 기념관이라는 거지. 기념관 하나 하게 되면 한 사람만 우상화시키는 이런 것은 기념관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서고 이동영 선생은 그 천안, 목천 분이죠. 지금 독립기념관이 있는 바로 그 동네입니다. 이분도 이제 진사에 합격을 했던 분이고, 여기 풍산 김씨, 김경옥이 아니고 김경선이 되고 또 오타가 됐습니다. 김경 부인이 이제 김경선인데, 이게 지금 서고 기념관이라고 생가라고 복원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초라하게 복원을 해놨어요. 가서 제대로 지금 비세고 뭐하고 그냥 엉망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 사계사라고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왜냐하면 저렇게 그 복원해서 세우는 건 좋은데 사후 관리가 안 되면은 오히려 더 욕을 먹히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기왕에 세웠으면은 제대로 좀 관리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독립기념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게 이제, 저거는 한참 좋을 때 이제 사진 찍은 건데 지금 가면은 뭐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서고 이동영 선생이 특히 저건 건 독립협회 활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게 이종일이라는 분한테, 이종일은 제국신문을 만들 여기 논설위원으로, 사실 이동영 선생은 또 이종일 선생이 좀 키웠다고 할 정도로 이종일 선생한테 많이 배웁니다. 이종일 선생이 누구냐 하면은 33인, 3.1절에서 했던 33인 중에 한 분이고요. 당시에 천덕여에 몸담고 있었던 분이고, 우리가 잘 아는 기미 독립선언서를 인수했던 보성사 사주였던 그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3.1 독립운동이 손병희 선생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만들지만은 그거를 부추긴 사람이 사실은 이종일 선생이에요. 근데 사실은 거기도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모든 게 손병희 선생만 되는데, 손병희 선생을 그 보좌하고 있던 분이 누굽니까? 두 분이죠. 오세창 선생하고 누굽니까? 그 두 분이 이제 저걸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을 부추겨 가지고 손병희 선생에게 3.1 만세운동을 할 수 있게끔 부추긴 사람이 바로 이종일 선생이죠. 이종일 선생이 일찍부터 천덕교에서 동학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천덕의 모든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그냥
뭐 만세만 부르고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사실은 손병희 선생이 꺼렸어요. 손병희 선생이 무장투쟁을 왜 꺼렸냐 하면은 손병희 선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도교 근원이 어디입니까? 동학에서부터 동학을 할 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손병희 선생은 무장투쟁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사람이 설상당하고 힘들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은 끝까지 비무장투쟁을 요구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 비무장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종일 선생은 옆에서 3.1운동을 할 수 있게끔 부추겼던 그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일 선생의 제국신문 할 때 여기에 논설위원이 돼가지고 이동영 선생이 많은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기독교 운동을 하게 되고 상동교회 상동청년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대전교회도 참여를 하게 되지만 이런 처음에는 상당히 교회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분이죠. 그래 뭐 울산외교 때 투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이상설 선생하고 서전서술을 설립할 때 이상설 선생이 같이 용정에 같이 갔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07년에 도산안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밀교사 신민회를 만들 때 거기에도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곳에 모든 이동영 선생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1910년이 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죠. 1910년 말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신민회가 더 이상 국내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주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자 해가지고 했을 때 1910년 말부터 1911년까지 대거 만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회영 선생이라든지 또 석주 이상영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이 전부 대거 만주로 갈 때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만주 유하연 삼원포에 가서 경학사를 만들고 여기서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이 학교에 만든 데 다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다 1913년에 이분이 블라디보스로 갑니다. 왜냐하면 1913년이 되면은 국내에서 사람들이 들어와가 정보가 와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이회영 선생이나 그다음에 이동용 선생을 암살하는 암살단이 파견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피신하라. 그래가지고 이동용 선생은 러시아 쪽으로 망명하시고 피신을 하시고 이시영 선생은 북경 쪽으로 망명하시고 이회영 선생은 거꾸로 피신을 하러 했더니 거꾸로 국내로 들어와요. 두 가지죠. 왜냐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꾸로 국내로 들어가서 숨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목적은 군자금을 국내에 들어서 마련하기 위해서 이시영 선생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이제 각각 이제 요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돼서 이동영 선생은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게 돼서 러시아 여기에서 이제 대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종교를 입교하고서 아까 얘기한 신규식 선생이나 아니면 같이 이상설 선생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대한광복군 정부도 설립하는데 또 권업에 만드는데 자, 근데 1917년이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안타깝게도 이상설 선생이나 이갑 선생이 전부 다 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실감에서 이제 1919년에 대한독립선언서 아까 무호독립선언서라는데 서명을 하고 상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로 와가지고 상해에 올 때 이미 연세가 51세예요. 상당히 당시엔 51세면 거의 할아버지죠. 그때 당시 연세로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에 참여하면서 4월 11일 임시정부가 우리 수립일이죠. 4월 11일 실제로는 어디서 만드냐면 임시의정원이라는 데를 만듭니다. 오늘날 국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영 선생도 이런 독립운동 사회에서 항상 원로로서 이제 대접을 이때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통합임시정부 내무총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21년 이승만 대통령 상해 부임하면서 이승만하고 또 서로 사이가 안 좋던 이동휘 국무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러시아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 국무총리 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한 1923년에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체할 것이냐, 개조를 할 것이냐, 국민 대표 회의를 하게 되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24년, 그 다음에 25년 의정원 의장, 그 다음에 국무위원 계속해서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아니면 주석 초대이사, 한국독립당 이사장 쭉 해서 주역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나 1932년에 한인 애국단이라는 걸 만들죠. 왜냐하면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데 임시정부가 계속해서 상해에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게 되죠. 그러다가 그 타겟책으로 만든 것이 한인 애국단을 만들게 됩니다. 한인 애국단에서 실시한 의열 활동, 그것이 뭡니까? 이봉창 의거라든지 윤봉길 의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윤봉길 의사 사건 이후에 중국의 지원을 그때 비로소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 중국의 쌀 한 톨 받은 적이 없었죠.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다시 소생하게 되는데 반대로 임시정부는 소생했는데 더 이상 상해에서 있질 못하고 그 이후부터 항저우라든가 하면서 한 7, 8년 동안을 중국의 국민정부하고 같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중경에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용 선생은 김구를 앞세워가지고 계속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주역들의 활동을 전부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동용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신규식 선생, 이승만 박사는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상해로 오질 않았죠. 미주에서 더 활동하겠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취임도 하고 또 대통령이 돼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독립운동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서 그러려면 속된 말로 대통령 그만둬라. 이렇게 할 정도로 막 들끓으니까 할 수 없이 1920년 말에 배를 타고서 임시정부 상해 임시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이듬해 1920년 21년 5월 달에 그때 미국에서 워싱턴 회의라고 하는데 중요한 회의니까 그거 준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는 것도 비밀리에. 왜냐하면 이때 젊은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를 구타하겠다는 막 이런 설들이 막 있었거든요. 왜 와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무 계획도 없이 대통령이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하니까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는 비밀리에 이제 다시 배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이승만 박사는 한 번도 이제 이쪽 임시정부에 합류하지 못하다가 결국 나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25년에 대통령 탄핵안에 의해서 이제 탄핵이 되는 경우죠. 그 짐을 고스란히 떠맡은 사람이 사실은 이동영 선생이 되는 것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처음에 모든 시작이 도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그 기반을 마련한 건 신규식 선생이라고 하지만 임시정부가 정착된다면 신규식 선생이 몸이 불편하고 1921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뒤에 떠맡은 게 이제 임시정부. 그래서 임시정부 초창기 교통부를 만들고 연통제를 만들고 임시정부 활동을 모든 한 것.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도 다 결국은 안창호가 선생이 하죠. 그래서 그 헌법을 바꾸고까지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책임감 때문에 그랬는지 도산 선생은 내무총장이었다가 자기는 한기금 낮춰가지고 노동부 총판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도산 선생은 깊이 이제 임정에 또 관여를 또 안 하게 되죠. 왜냐면 워낙에 이제 임시정부가 시끄러우니까 내부. 임시정부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각 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임시정부에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지역색이 강하고 또 무슨 좌다 우다 강하고 한데 임시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임시정부는
그 어떤 독재적인 이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강하다 보니까 임시정부는 항상 서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그 1944년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일제가 거의 마지막에 이제 갈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합병해가지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갔다가 탈출하지 않습니까? 탈출해가지고 임시정부에 가보니까 임시정부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독립운동할 노인네들이 왜 서로 의정원에 가서 구경하니까 서로 싸움만 하고 있어가지고 한 인사는 폭탄이 있으면 저 의사당에다가 던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 유명한 회고록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은 그분은 학병 국내에서 자라가지고 국내에서 대학을 나올 정도 되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 일제 획일적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시대는 뭐 공산주의나 이런 거 마찬가지지만 이론의 여지가 없어.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적이 아니죠. 획일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싸우는 것조차가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는 독재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임정에도 실제로 보면 임정 안에서 싸움들이 많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뭐 일당 독재, 뭐 북한 같은 데가 뭐 싸웁니까? 그냥 위에서 얘기하면 다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그런 사회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시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임시정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윤봉길 의사 사건이 1932년에 일어난 이후에 더 이상 상해에 있지 못하고 피난을 가게 되죠. 그래서 상해에서 항주로, 그 다음에 진강으로, 장사로, 그래서 저쪽 남쪽으로 가면 좀 편할 것 같은 광주로까지 내려갔어요. 오늘날의 저기 홍콩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 일본 군대가 또 여기 해안으로 상륙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있지 못하고 양자강을 따라서 유주, 기강, 그래서 나중에 중경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동한 거는 강으로 피신하고, 그 다음에 정부 요직에 사임 한 후에 3년간 정당 통합운동하고 임시정부 주소. 그러니까 그 석주 이동영 선생, 이동영 선생, 이동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주석, 아까 얘기했대로 의정원 의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주석도 여러 번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또 주석 자리에 갔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의정원 의장 할 적이 없으면 또 이동영 선생이 갔다가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큰 어른이니까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대체할 수 없으면 항상 그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른 글에 이동영 선생에 대해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분을 얘기가 임시정부의 정신적 지주로서 생애 후반기인 20여 년 동안 임시정부를 세우고 위기로부터 정부 체계와 조직을 지켜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동영 선생이 어떤 분이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도와서 일을 성사시키고 남의 공을 다투지 않는 희생정신과 인품을 가진 거인이었다. 김구를 비롯한 임정 요인들은 임시정부에 큰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이동영 선생을 찾아왔다. 제가 이런 글을 이제 쓴 적이 있는데, 이 정도로 이동영 선생은 항상 자기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일을 하게 만들고 했던 그 인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동영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임시정부 안에서는 최초의 국장이라는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범이 국내로 돌아와서 유해를 다시 가져다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장을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한국에 와서도 국장을 했어도 뭐 당시 국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범이 서거할 때 국장을 하죠. 뭐 이동영 선생이야말로 국장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동영 선생은 지금은 효창원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시정부가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또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모든 국민들은 종교를 떠나서 심정적으로 대종교인이었었고,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국조당군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개천절 노래 아세요? 기억이 나세요? 제일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이라면 샘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당군은 우리가 항상 뿌리로서 또 우리의 원천으로서 민족의 원천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능히 아는 임시정부나 독립운동가 이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앞으로 점점 더 발굴되고 해야지, 무슨 행사 때마다 똑같은 인물에 똑같은 사람만 항상 그걸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945년에 환국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한후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데가 언제입니까? 1948년이죠. 그럼 45년부터 48년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미군정시대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과연 미군정시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시대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제가 옛날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1945년부터 48년까지는 임시정부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45년 이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다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미군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임시정부 요인들이 국내에서 국무회의를 다 했습니다. 백범 주석을 모시고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거기서 뭘 얘기했냐 하면은, 자, 나라가 이제 나라를 찾게 됐으니까 우리가 임시정부를 가지고서 국내로 들어가서 이 임시정부를 우리 국민들한테 봉환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온 게 그냥 임시정부를 자기네가 세우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해외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왔으니까 나라를 찾은 국내로 들어가서 임시정부를 우리 국민 앞에 봉환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봉환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죠. 그 어떻게 됐어요?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점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끝까지 백범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북 협상, 뭐 백범이 모르고 갔겠습니까? 어떡하든지 독립운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눠진 국가를 찾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그래서 끝까지 통일된 정부를 찾겠다고 속된 말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분단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는 1945년에 임시정부가 끝난 것이 아니고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임정의 계속이다. 또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해방 후 전국에서 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정부로 유지되어야 된다, 우리 역사에서.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이게 수긍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튼간에 우리 의식은 그런 식으로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 역사를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종교가 왜 만들어졌는지, 거기에서부터 대종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대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종교적인 의식만이 아니고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민족 의식을 가지고서 이제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임시정부에 참가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는 찾았지만은 아직 찾질 못했다. 이것을 다시 찾는 거는 여러 가지지만은 우리의 정신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지금도 사실은 이 대종교라는 게 참 불쌍하게 된, 이런 대종교인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대종교가 해방 후에는 우리나라 5대 종교 안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족 종교 7대 종교 안에도 못 들어요, 대종교가. 세상에. 그렇게 대종교의 위상이 추락이 돼 있습니다. 이 대종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종교라는 개념보다 우리의 국조, 우리의 창건한 창조를, 나라를 세웠던 단군을 기리는 이러한 뜻에서 대종교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